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돈은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고마운 존재인가요? 실제로 2억이란 빚을 졌던 한 남자는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을 통해 빚을 순식간에 다 갚고 지금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죠. 그 남자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의 저자 고이케 히로시입니다. 히로시는 돈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현실에서 많은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듣고 행동해야 자신의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사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쪽보다 없는 쪽,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 눈길을 돌리기 쉽다.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감사합니다는 말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키워드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니다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욱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돈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돈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비결이다. 나는 빚을 지고 있던 시절에 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빚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결심한 이후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대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변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류 판매점을 접고 회사를 다니며 변제를 할 것인지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즉시 결정이 내려졌다. 매달 450만 원의 변제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회사에 취직한다고 해서 변제를 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보장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쉽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의류 판매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의류 판매점 운영에서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양복 스타일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좋아,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은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나약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10만 원, 1만 원, 아니 단돈 100원이라도. 의류 판매점의 상품 구입은 위탁 판매가 아니라 선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팔리지 않으면 당연히 적자가 났다. 당시 나는 의류 중에서도 주로 양복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XS에서 LL까지 모두 갖추고 싶지만 그럴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이런 무늬를 좋아할 고객은
하는 식으로 우선 단골 손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판매 확률이 높은 사이즈만을 매입했다. 제품을 매입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상대방이 질린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돈이든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중에 1,500원밖에 없으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꼬치구이는 숯불에 직접 구운 꼬치구이가 나을 것인지, 아니면 양념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양념도 활용할 수 있는 통조림이 좋을 것인지 항상 그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하고 찾아냈다. 아, 이런 일도 있었다. 도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일 때문에 손목시계가 꼭 필요했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만 원밖에 없었다. 쇼핑센터에 갔더니 그 정도 예산으로도 살 수 있는 시계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몇 개의 시계 판매점을 돌아다녔다. 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내게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대충 아무거나 구입해서 착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번째의 판매점이었을까? 나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말했다. 그것은 검은색 원판 안에 숫자만 단순하게 늘어서 있는 시계였다. 하지만 비스듬히 보면 원판 위가 돔 형태처럼 부풀어 오른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마침 가격도 3만 원. 나는 만족스럽게 그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면 일을 하는 도중에 멋진데? 재밌는데? 라는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나는 그 시계를 꽤 오랜 기간 소중하게 착용했다. 내게는 3만 원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의 커다란 가치를 안겨준 시계였다. 손에 넣고 싶은 돈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가진 돈에 집중하여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돈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눈을 빛낼 것이다. 이것이 돈을 새롭게 대하는 방식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돈을 웃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반걸음 앞의 미래를 봐야 한다. 현재를 산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는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현재는 조금 다르다. 현재는 자신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바로 앞의 미래다. 사실 지금은 말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의 단위를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사용할 때에는 돈을 지출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평소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절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얽매이면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인생을 보내게 된다. 늘 지저분한 방에서 살고 늘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갈등에 휩싸이는 등 늘 곤란한 현재가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현재에 집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선을 들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확인해보자.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장소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사용할 때 돈이 줄어든다, 돈 쓰기 아까워 라고 생각하면 빈자 마인드나 구두쇠 마인드의 주파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요를 끌어당기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빈자나 구두쇠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에 맞는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돈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전부일까요? 타카하시 히로카즈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은 내 것이라는 마인드를 세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실제 돈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정보이며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일 뿐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통장에 찍힌 금액에 얽매여 있으면 잔액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게 되고 진정한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물질적인 부의 축적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풍요로움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러한 풍요의 마인드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재정 상태에 제한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은 바로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를 완전히 나의 잠재의식 안으로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돈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이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여러분은 돈을 더욱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내가 가진 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통장에 찍힌 돈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현금은 은행에 없다. 즉, 통장에 찍힌 금액은 실제 돈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정보이자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돈을 쓸 때 주저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인 돈은 순환한다. 당신이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은 돌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저축해도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은행에 쌓아두는 동안에 지폐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대로 쓰지 않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가령 내일 죽는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저축한 돈을 전혀 쓰지 못한다면 아깝지 않겠는가? 열심히 번 돈을 써야 비로소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고 이익도 누릴 수 있다.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돈을 사용할 때 돈이 줄어든다, 돈 쓰기 아까워 라고 생각하면 빈자 마인드나 구두쇠 마인드의 주파수를 내보내 풍요를 끌어당기기 어렵다.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빈자나 구두쇠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에 맞는 주파수를 내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면 좋을까? 바로 돈을 쓸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돈 쓰는 일은 기쁨의 에너지를 배가시킨다.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었다면 당신은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가게 주인도 매출이 올라 기쁠 것이다. 가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기쁘다. 즉, 당신이 돈을 쓰면
기쁨의 에너지는 3배가 된다. 당신이 손에 넣은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기뻐진다.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돈을 쓸 때의 기쁨의 에너지는 5배나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의 은행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기만 해도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낼 수 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자신과 주변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데 아낌없이 쓰고 풍요를 누려야 한다. 이처럼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요의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부자의 기운을 뿜어내고 풍요의 주파수로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라는 이미지를 내 아버지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면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다.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다고 하면 재력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평범한 월급쟁이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돈은 전혀 쓰지 않고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클래식 자선 공연을 기획해서 기부금을 모았기 때문이다. 연주자에게는 재능 기부로 연주를 부탁하고 1인당 10만 원인 공연 티켓 200장을 모두 팔았다. 매년 이 일로 기부금을 모아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웠다. 당시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떠오르지 않은가? 맞다. 아버지가 한 것은 요즘으로 치면 크라우드 펀딩이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지금은 꽤 유명해져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학교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내걸고 공연에 온 관객들에게 티켓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웠다. 같은 일을 다른 비전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다 라는 상상은 이런 이미지다. 돈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기에 비전을 내걸면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제공한다. 비전은 첫 단계에서 파동성을 가진 파동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전을 말로 선언하면 에너지를 내보내고 공명에서 물질화되고 현실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은 반드시 지갑이나 계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 아버지의 예는 어디까지나 돈의 이미지를 깊이 이해하고 흥미를 갖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나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고 지금보다 훨씬 돈에 흥미가 생기지 않겠는가? 성공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런 비현실적인 일을 어떻게 상상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중히 여긴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경영자가 이런 미래를 실현하고 싶다 라는 비전을 내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 비전은 아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일 뿐이다.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형성하려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오를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른다고 믿는 사람은 투자한다. 우주에서 보이는 것은 단 5%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95%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이미지, 생각, 사고방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편으로 관측할 수 없을 뿐 존재하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믿는 것은 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돈이라는 이미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해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여러분의 돈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고 싶으신가요? 어디에 돈을 쓰고 싶은지 지금 댓글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 읽고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주변을 보면 마치 돈이 자기들 곁으로 알아서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매번 비슷한 고민과 현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머릿속 잠재의식에 숨어 있습니다. 조셉 머피의 책,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이 책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짚어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진 엄청난 힘을 깨우치기만 해도 돈을 포함한 모든 풍요가 삶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조셉 머피는 실제 사례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잠재의식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이상의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받고 나는 돈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돈은 내 삶에 막힘없이 들어오며 내가 쓰는 모든 돈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라는 문장을 반복한다면 그들의 재정 상태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는 단순한 자기 체면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잠재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재정적 자유를 이루는데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유롭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시간만 일해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투하거나 고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는 10개월간 크루즈 여행으로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 매월 받는 급여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만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잠재의식에 심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자신보다 업무 지식이 많고 관리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돈을 받고 일하면서 발전하려는 야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했죠. 돈은 개인의 몫에 대한 잠재의식의 강한 신념입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잠재의식 속에 부와 성공의 신념을 정립하여 부에 대한 의식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최저시급을 받던 학생이 현재는 고액 연봉을 받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자다. 너는 성공한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승진하는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업사원을 거느린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면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긴장을 풉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잠재의식의 관념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깨달으면 당신의 삶은 더욱 나아집니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느낌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은 의식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의식하면 건강해지고요. 부를 의식하면
부를 갖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이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고, 감정 역시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친구에게 말하면 그 친구는 당신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댈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이 친구의 체면성 주문을 허용하면 그 친구는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나쁜 생각을 서서히 주입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유일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둠과 무지를 거부하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힘 그리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퀸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암시는 사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 그는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재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보다 출세 있거나 이미 다른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분개하고 친구들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신이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들이 가진 부를 비난하는 행동은 당신이 바라는 부와 성공을 달아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저 친구가 부자가 된 게 분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성공과 번영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또 풍요가 그를 통해 표출되는 일을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축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으로 당신이 다니는 회사와의 관계를 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법칙에 시동을 걸었으니 곧 관리자가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해고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 스스로 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는 당신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관리자는 당신이 당신에 대해 진실로 생각한 것을 말로 전한 전달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의 한 예입니다. 작용은 마음의 내적 움직임이고 반작용은 그 내적 사고에 순응하는 외부 세계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남을 속이거나 부적절하게 투자하는 등 다른 사람을 이용해 돈을 축적한 사람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박탈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일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배 아파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더욱 성공하기를 빌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잠재의식의 법칙을 통해 더욱 큰 부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부에 관한 아이디어를 새겨야 합니다. 시기하는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나는 저 사람이 잘 되어서 기쁘다. 저 사람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 박사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에서 잠재의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곤 합니다. 가끔은 세상이 너무 잔인해 보이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조셉 머피 박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면의 힘이 외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마음속 생각과 믿음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잠재의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저 스스로를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채우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에 선명히 그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깨우는 방법을 알았다면 앞으로는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보세요.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은 내 삶에 풍요롭게 흐른다. 이 단순한 문장을 반복하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믿어보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바뀌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면의 힘을 믿고 작은 희망이라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은 5가지 규칙만 알면 1억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억은 마중물이자 종잣돈이 되어 앞으로 10억의 재산을 만드는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첫 1,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만 만들어야 하기에 상당히 어렵지만 1,000만 원을 만들고 나면 하나의 조력자가 생기게 되어 다음 2,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이런 원리로 1억을 만들게 되면 10억의 재산을 만드는 것은 더욱더 쉬워지죠.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큰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만들면 그 다음 2,000만 원을 만드는 게 더욱 쉬워지는 것처럼 돈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부자들의 말도 이와 똑같은데요. 처음 1억의 종잣돈을 버는 것이 어려웠지 그 다음 2억 원, 10억 원을 버는 것은 훨씬 더 쉬웠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이 알려주는 종잣돈 1억 만들기에 대한 5가지 규칙과 돈이 왜 중력의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동네의 우물이 사라지고 아직 수도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땅 및 수맥에 파이프를 박아 펌프를 달아놓았다. 이 펌프에
물을 한두 바가지씩 넣고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지하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온다. 물 펌프 구조를 보면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이 고무막으로 막혀져 있다. 물을 끌어올릴 때 고무막이 구멍을 막아 끌어올린 물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원리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마중하러 간다 라는 의미다. 한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용 물통이 하나씩 있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야 한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이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씨돈이다. 이제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고 식탁 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조롱을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놓으라.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은 이 2가지 제안이 다음 3번째 제안에 비해 쉬울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취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3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복리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해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도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1-2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4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이와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놓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 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월초에 정해서 넣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다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와 편지 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한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하여 나눠 놓는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의 주요 항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한다. 국가나 회사는 부서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들므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원은 큰 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보다 만들기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절약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위선적이라 생각한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군가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이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다. 투자를 한 경우라도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 또한 돈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자.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000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치는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고 세 번째 1,000만 원을 모을수록 점점 작아진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든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0을 노력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1,000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 원을 모으고 그 1억 원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엔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 이와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운명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신기한 강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 세미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강연 세미나의 참가비가 무려 5,000만 원, 그리고 강연을 들으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믿겨지시는가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바로 토니 로빈스의 강연 세미나입니다. 토니 로빈스의 강연 세미나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참석하기 힘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만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토니 로빈스는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이며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자신의 강연과 책을 통해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5천만 원짜리의 귀한 강연을 압축해 놓은 듯한 토니 로빈스의 저서 거인의 생각법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시간을 통해 5천만 원의 강의를 들은 것과 똑같은 엄청난 깨달음을 갖고 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강력한 신념은 무엇인가? 살면서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시도하기도 하는가 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를 결정짓는 힘이 무엇일까? 바로 신념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말이다. IT 문화에서는 뼈로 가리키는 주술사의 절대적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주술사가 가리킨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진짜 주범은 주술사가 아니라 주술사의 행위에 대한 확신, 즉 잘못된 신념이다. 혹시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가? 그것이 삶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준 가장 강력한 신념은 무엇인가? 자신과 타인을 위해 이제 어떤 새로운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볼 것인가? 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는 1마일을 3분 59초 4에 뛰어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이 깼다. 그는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하자 확신이 그의 신경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성공한 이후 1년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선수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여도 확신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해냈다면 비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사람들은 종종 어떤 사건을 탓하며 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이다. 베트남전에서 싸우다 총에 맞은 두 병사가 있었다. 적에게 잡힌 그들은 포로가 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중 한 병사는 고통을 못 이겨 자살을 선택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과 인간성,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하게 다지며 견뎌내었다. 이 후자의 병사, 제럴드 커피 데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력은 그 어떤 고통, 장애물,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과거의 상황에 사로잡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일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졌는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 과거의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보자. 신념이 만들어내는 차이. 나는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신념의 문제다.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머리에 구멍을 내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머리에 구멍을 낼 것이다. 신념의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돕는 것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타인을 도울 것이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은 비참해질 수도 있고 즐거워질 수도 있다. 신념은 모차르트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신념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도 포기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신념에서 비롯되었을까? 동료들은 어떤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가? 가족과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각각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자. 스스로를 제한하는 단정, 깨버리기.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 일이 나에게 괴로운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는 무엇을 하면 즐겁고 무엇을 하면 괴로운지에 대해 일반화시켜 답을 내놓는다. 이는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인생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일반화시키면 불행히도 자기 암시에 빠져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떨 것이다라는 단정을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보자. 그것이 정말로 정당한가? 분명 예외도 있을 것이다. 내가 내린 일반화를 너무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의미 찾기. 모든 것은 내가 부여해야만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갖는 경이로운 능력 가운데 하나다. 시련의 상처에 시달리다 다시는 사랑 따윈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변신을 보여주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그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나는 그걸 교훈 삼아서 세심하게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야겠다. 내 아이는 잃었지만 이제 내가 할 일은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경험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보자. 상상을 확신의 재료로 삼기. 신념이란 어떤 의미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이다. 당신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을 테이블의 윗면이라고 상상해보자. 다리가 없다면 테이블도 세워놓을 수 없다. 신념으로 완성되려면 생각, 즉 테이블에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리는 경험이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아마 학창시절 성적도 좋았을 테고 똑똑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만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로저 베니스터처럼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오래된 신념에 의문 던지기. 신념은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 신념은 삶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존은 정직하지 않다 라는 특정한 신념은 나와 존의 관계를 제한하는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않다 라고 믿는다면 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포괄적인 일반화된 신념은 보통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져 오랫동안 굳어진 것이다. 대개 극단적인 경험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신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한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필요는 없다. 일반화된 신념을 바꾸면 그만큼 삶의 모든 영역이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신념 만들기. 다른 신념에 비해 더 강력한 신념이 있을까? 물론이다. 신념은 정도에 따라 의견, 신념, 확신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의견은 순간적인 인식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다. 신념은 다양한 경험이나 그 경험과 결부된 감정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의견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역시 의문과 의혹에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확신을 지탱하는 것은 그것을 전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으며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경우 분노하거나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강도 높은 감정이다. 확신은 놀라울 만큼 강하고 또 파괴적이다. 당신의 신념 가운데 의견은 무엇인가? 확신 수준에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고통마저 견디게 해주는 힘. 신념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념은 우리가 괴로움을 피하고 보다 빨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도움을 준다. 신념이 있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고 감정이 격한 순간에도 우리는 신념을 형성해 안식을 구한다. 예를 들어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격렬히 저항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념을 포기하는 대신 고독, 좌절, 죽음처럼 더 심한 고통까지 견뎌낸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활력을 빼앗는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확신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겐 신념이 있다. 한편 육식 위주의 식단이 좋다고 자신의 여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확신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신념 덕분에
어떤 어려움에 도전해보겠다는 투지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가? 예를 들어 과체중이 되는 걸 막겠다는 신념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이어가도록 해준 적이 있는가? 기억하자.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 어떤 힘든 시기든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